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였고요. 앞으로 남은 거는, 자,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바닥을 넘어 지하로 추락했는데. 자,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걸리면 압수하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자유적으로 줬다가 애들이 수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수업 시간 들어오면 그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바구니에다가 다 이렇게 하고, 저희 아이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수업 끝나면 찾아가고, 뭐 중간에 아이가 아프거나 이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수업과 무관하게 쓰다가 걸리면 그 날까지는 선생님이 맡아뒀다가 하교할 때 주는 정도는 해야 돼요. 아시죠? 맨 처음에 이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그 청준지, 충준지는 기억 안 나지만,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버젓이 있는데 그 밑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틱톡 하면서 낄낄낄 거렸던 그 영상.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이건 거의 정말 그냥 포기한 거예요. 아이들을. 방임이고요. 정서적 학대입니다. 방임도 학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수업 시간에 뭐 핸드폰을 지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수업 중에 그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다 걸리면 그것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적어도 선생님한테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때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아버지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그 5급 교육 공무원이 우리 아이의 몸에는 왕의 피가 흐르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시 된 거고, 알고 봤더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업 프로그램이 이제 독서실을 가서 뭐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애가 죽어도 안 가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놓고 갔더니 그거를 아동 방임? 그래서 아동학대로 선생님한테 신고를 했고, 어디다 신고를 했고 3일 만에 직위 해제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학생 인권인가요? 아니 도대체 해명할 기회는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육공무원이라서 가능했었던 것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몸이 아프거나 주번이 아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데 수업을 거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부모한테 공지하고 그 생활기록부에 그 부분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기록부는 영원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어릴 때 생활기록부가 성적표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애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안 가겠다고 한다 라고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그 아이를 지금 시점에서 뭐 때려서 데려가겠어요? 뭐 끌고 가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다 망칩니까? 대신에 그 상황을 기록해 놔야죠. 보관해 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부한다? 야,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생님을 직위해제한다? 7개월 만에 그게 밝혀져서 복귀는 했지만 이 7개월 동안에 이 선생님이 겪었을 그 낙인은, 그 마음의 상처는, 그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을 하죠?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그 학부모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몇 번째네? 8번째인가? 자, 수업 시간에요.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적어도 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는 쥐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때는 아예 뭐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는 애는 있어도 숨어서 하이틴 로맨스를 읽는 애는 있고 만화책을 보는 애는 있고 야한 잡지를 읽는 애는 있어도 몰래 이렇게 귀에다가 꽂고 음악을 듣는 애는 있어도 수업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문 열고 나가는 애는 없었어요. 아니 어느 그 교사가 이렇게 교사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니까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손 들고 화장실 가겠다고 이렇게 화장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아이들의 인권 침해한다고. 그건 인권 침해가 아니죠. 아니 그러면은 뭐 복도에 뭐 경호원이 있어서 얘가 화장실을 안 가고 밖으로 뭐 진짜 이탈을 하는지를 막을 건가요? 와, 저는 그 사실이 막 그렇게 토로가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정말 정상으로 지금 사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초입 이렇게 신입으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한 10년, 15년 차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래요. 아, 그냥 따라오는 애만 데려가. 아, 그럼 뭐 하려고 하지 마. 너 교사 끝까지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이 혼을 내던 제가 이거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아이가 수업을 너무 방해해서 친구들 앞에서 야단을 쳤더니 그것도 뭐 인권 침해라고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럼 뭐로 통제를 합니까? 그리고 이 수치심을 준다는 게 성적 수치심이나 그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너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고 있잖아 하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이에요. 아무도 단호하게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밑에서 낄낄거리면서 틱톡 찍고 앉아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아이가 그러는데 뭐 자기네 때는 뭐 뒤에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계속 떠들어서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는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뒷자리에 앉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인권 침해라고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 제대로 된 선생님이 교육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뭐로 통제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직 그런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와 남한테 내 행동이 민폐가 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사회적 부적응자가 되고 그 아이가 사회 내에서 어른 집단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돌림은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한참 이제 10대 때는 자기의 어떤 권력이라는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요. 이게 그때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 잘하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그게 그나마 그걸로 통해지는데,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도 그런 욕구는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나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가해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왕따는 분명히 조금 결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성인들의 사이에서의 뭐 왕따라는 느낌은 조직적인 왕따가 아닌 이상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초기에 대학원 박사과정 초기에 경험을 했죠. 뭐 저는 늘 경험을 해요. 뭐 학교 반 바뀔 때마다 경험했고, 대학 맨 처음에 입학해서도 경험했고, 모르겠다. 근데 이 대학원 석사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대학원 석사는 남편도 교육학 석사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공학 박사인데 교육학 석사를 저랑 같이 했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박사까지는 뭐 남편이 굳이 뭐 공학 박사가 있는데 딸 필요는 없어서 그건 이제 저 혼자만 했고. 근데 첫 번째 이제 랩 미팅 시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일이라서 나 그런 거 갖고 뭐 상처받은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조직적인 딸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근데 그거 뭐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2달? 2달 뒤에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제가 이제 2달인가? 한 달 뒤인가? 이제 순서를 이제 제비뽑기로 해서 이렇게 쓰는데, 제가 발표하는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고 난 이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는 뭐 졸업할 때까지 잘 지냈어요. 그런 거 말고, 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인성을 가진 사람. 근데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인성을 가진 A가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근데 나만 싫은 게 아니라 가도 싫고 나도 싫고 다도 싫대. 그러면 이 사람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따돌림이 아니라 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거죠. 성인이 됐으니까. 이런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 아이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인권이 아니고 그 아이가 바른 사회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방임, 이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목을 끌고 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놓고 간 게 방임이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것들,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게 방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방해받는 거잖아요. 왜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남은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해야 되냐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시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명문화가 돼 있으면
뭐 왜 또 우리 애한테 이랬냐 저랬냐 이런 소리 학부모들이 못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간에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선생님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요 정도는 지켜줘야 선생님들도 좀 숨을 쉬면서 가르치죠. 아니 내 새끼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마당에 지혜 하나도 컨트롤 못해서 쩔쩔 매면서 왜 선생님한테는 30명의 아이들을 뭐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학부모들의 개입을, 요거는 제가 보니까 그 무슨 선생님들의 교권을 뭐 살리는 정책 중에 요게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라서 개인마다 다 이 핸드폰 하나씩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개인 핸드폰을 이 엄마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니 저 여기 이제 영상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근데 카톡 문자는 사실은 뭐 올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것 또한 사실은 뭐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니 근데 뭐 지 애가 뭐 집에 왔는데 우산이 부러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애가 다친 것도 아니고 애를 누가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산 대가 그냥 부러진 거예요. 그 3단 우산 있잖아요. 3단 우산인지 뭐 2단 우산인지 뭐 그거 얼마나 약해요. 애들 뭐 이렇게 좀 장난치게 하고 장난만 좀 쳐도 부러지는 게 그 우산대인데, 그 우산 부러졌다고 뭐 선생님한테 카톡질해서. 근데 그 카톡이 언제 왔냐?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왔어요. 그냥 금요일날 이제 퇴근하고 좀 이제 쉬고 주말에 충전해서 출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 그 카톡이 뛰고 왔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래서 뭐 일단 뭐 알아는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답장을 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카톡 문자를 딱 봤거든요. 제가 부모 상담 뭐 부모 교육 하다가, 물론 이제 저희 아이가 너무 이제 뭐 무조건 엄마가 내가 학교 왔을 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의 어떤 그 반항을 줄이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냥 그때는 정말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그 아이한테 아니 말을 안 하잖아.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사춘기 애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준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싹 다 뭐 사무실이니 뭐니 다 접고 아이 옆에 있었어요. 뭐 중3 이제 한 중반쯤 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뭐 찾으라고 그때 가서 그렇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그때 뭐 저희 아이가 뭐 그랬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30-40%는 제가 부모 교육 부모 상담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엄마들과 계속 이렇게 맞닥뜨려서 상담을 하다가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벽창호에도 그런 벽창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엄마 30명이 선생님 하나를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무슨 이거는 뭐 아이가 다쳤거나 아이가 위험에 처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산 부러진 거 하나 갖고도 세상에 자기가 혼자 처리를 못해서 그 똥을 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똥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압사당하죠. 근데 제가 한 열흘 동안 뭐 굉장히 사실은 뭐 나름대로 뭐 충격 아닌 하여튼 받으면서 뭐 경찰도 부르고 막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파출소에 그 순찰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남겨줬는데 핸드폰 번호더라고요. 010으로 시작하는. 근데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지? 하고 이제 파출소로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 핸드폰이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 그 업무용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간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으면 주간조인 사람의 팀장이 그 핸드폰을 뭐 갖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야간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전화를 한 거는 이제 낮 시간에 한 오후 5시 정도였으니까 주간조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이게 뭐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번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일단 신고를 받은 뭐 민원인이라고 치면 민원인이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이 기록이 없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잘못 걸린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개인정보라고 떠들면서 학교 선생님 전화번호는 학교 엄마들한테 다 노출을 시키죠? 이거야말로 정말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아이 학교를 보낼 때 반마다 이 학교 5학년 5반이면 5학년 5반 이게 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5학년 5반 좀 연결시켜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자 5학년 5반을 직접 연결하고 싶으면 앞번호에 그 뒷자리가 뭐 0505 이렇게 하면 내선 번호로 바로 5학년 5반으로 연결돼서 제가 선생님이랑 통화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통화만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 핸드폰을, 업무용 핸드폰을 각 교실마다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뭐 엄마들이랑 소통도 하고 뭐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뭐 아이가 사라졌다든가 아이가 다쳤다든가 이런 응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 카톡이든 문자든 뭐 통화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는 그냥 일반 전화가 아닌 핸드폰으로 바뀌는 걸로 가면 이런 악성 학부모의 민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말로는 퇴근하거나 뭐 주말에는 카톡이나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 뭐 어떻게 부여할 건데? 아니 그러고 일단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용 폰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사실은 준 공무원 아닌가요? 완전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부 산하에 이게 공공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용 핸드폰을 나눠주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것도 이런 거는 못 올리게. 제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정말 돌아버리는지 알았다고 하는 게, 사진 한 장이 띄어왔대요. 급식판에 밥을 남긴 사진이래요. 왜 우리 애가 밥을 요거밖에 안 먹었는지 해명을 하라고 그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가 사진을 찍었겠죠. 그 엄마가 와서 뭐 애가 밥을 남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너 밥 먹은 사진, 요즘에 애들도 다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했겠죠. 그러니까 애가 사진 찍어서 보냈겠죠. 아니 밥을 안 먹은 게
걔 잘못이에요? 아니, 선생님 잘못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 아는 선생님이 5학년 선생님인데 그 급식실에서 애가 밥 먹는 급식실에서 오바이트를 해갖고 그 오바이트 한 거 토한 거 그거 닦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선생님한테 그 지 애 밥 남긴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정도는 다른 엄마들이랑 소통을 해서 뭐 급식에 문제가 있는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 급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 엄마들끼리 맨날 뭐 학부형 모임하고 뭐 맨날 만나는데 그 짓은 왜 안 해요? 이런 쓸데없는 이건 뭐 민원도 아니죠. 이런 짓거리 갑질은 막을 수 있으려면 이 범위를 무슨 막연하게 핸드폰은 다 오픈시켜 놓고 뭐 퇴근 이후에 안 받을 권리를 준다 이런 막연하고 진짜 실효성도 없는 이런 거지 같은 거 다 때려치고 아니 교육부 예산 복지부 예산만큼 뭐 6,700억씩 주더만 뻑 하면 그 방학 지나고 나면은 학교에 뭐가 막 잔디가 깔려있고 박혀놓고 뭐 공사한다고 하지 말고 핸드폰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해서 방학 때는 반납하고 수업 시작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되면은 또 받고 이렇게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하는 게 그리고 그 업무용 핸드폰엔 뭐 알릴 사항은 알리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위협 아이의 어떤 아픈 거 안전 이런 거 빨리빨리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외한 아까 말했지만 왜 뭐 우리 애가 왜 밥을 이렇게 남겼나요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것들은 못 올리게 하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정말 수치심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엄마의 개인정보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라는 걸 그 학교 내에서 엄마들 사이에서 올린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도 저는 필요하다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왜냐면 엄마가 무지성인데 애가 정신 똑바로 바뀔 확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행위 그 다음에 학부형들도 임원 엄마나 이것도 연장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카톡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들도 요즘 다 회장 부회장 있잖아요. 회장 하나에 부회장 둘이던데 아니 30명 되는데 우리 때는 70명의 반장 하나 부반장 남녀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애도 30명도 안 된다는데 그 임원 엄마 그 다음에 무슨 뭐 녹색 어머니든 뭐든 좀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엄마 이런 엄마들을 제외하고는 저 아이 중학교 때요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중학교인데 뭐 초등학교 때도 그 엄마 유명했죠. 저희 윗집에 사는 엄마였는데 아니 체육을 하고 있는데 체육 시간에 뭐 축구를 했다나 농구를 했다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는데 저 멀리서 벤치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아줌마 둘이. 근데 다른 학교에서 온 애들은 그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애는 알잖아. 그 우리 라인 맨 꼭대기에 사는 애였으니까. 근데 정말 미쳤다 그랬대요. 스스로. 아니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에 애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가 궁금해서 앉아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는 반드시 그 업무가 필요한 엄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들어갈 때 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하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학부모라도 이건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완전히 진짜 무지성, 진짜 개판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수업 시간에 세상에 엄마가 지 아이 학교 다니는데 거기 벤치에 떡하니 앉아서 수업을, 공개 수업 한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수업도 아닌 그 시간에 앉아갖고 그 선생님 뭐하나 이러고 쳐다보고 앉았다는 게. 그러면서 말이 나오고 말이 도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5급 공무원이 뭐 자기 애에 대해서 아동학대다, 그 다음에 뭐 왕의 피가 흐르니까 왕자처럼 대해라, 뭐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의 말을 뭐 귀 기울여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냥 뭐라 그러죠? 이런 학부모의 민원을, 악성 민원을 교육부에, 교육청에 바로 다이렉트로 신고할 수 있는 뭐 이런 저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보니까 민원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엄마가 받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필요하면 선생님이 아닌 그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 근데 제가 그 권익위,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한국소비자원 뭐 이런 데 고발할 때 보니까 그 제 신상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밝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들을 직접 공무원들한테 받게 하면 대신에 그러면 뭐 공무원들은 뭐 그 똥을 또 받아야 되느냐, 그 절차와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를 뭐 만들던 뭐 하던 이 부모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 꼴리거나 지 화풀이 대상으로 함부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아예 그것들을 그 전담하는 그냥 팀을 만들면 엄마들이 과연 자기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하듯이 위주할, 고주할, 되도 않는 무슨 망의 피 뭐 이런 문자를 보낼까요? 아니 그러면 몇 학년 몇 반 선생님한테 보내는 걸 그 대신 수집해서 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악성이라고 갑질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학부형한테 이게 이제 뭐냐면 뭐든지 이게 쌍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추행범도 있고 꼭 뱀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것처럼 이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엄마 말만 아빠 말만 듣고 그냥 쫄아갖고 무조건 직위해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을 한번 직접 받아보고 정말 이 민원이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아니 그런 어떤 루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그런 쪽으로 하게 만들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려서 아마 그거를 옥석 가리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 전문가잖아. 가만히 있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 민원인 갑질하는 학부형과 정말 직무를 유기한 선생님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자, 제가 한 대충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사건이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도 유명한 냄비근성이라고 진짜 오명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람 하나 죽었다고, 뭐 호들갑 떨다가, 정책 만들겠다고,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총선, 다음 연도는 총선이잖아요. 오죽하겠어요? 실천 하나도 안 되는, 이건 뭘 하겠다는 거야? 막을 수 있게 하겠다?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뭐 어떡해? 아, 이런 그 개짖는 소리 그만하고, 이 중에 몇 개만 갖다가 쓰고 이것만 제대로 좀 지켜줘도 정말 쓸데없는 학부모의 갑질과 그 다음에 그 갑질로 인해서 침해당하는 선생님들의 교권,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조금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아주 문제 있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중에 문제 없는 선생님만 있다라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 있는 선생님들을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많이 있잖아. 그쵸? 그 뭐 예전에 뭐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했을 때 뭐 속옷 빨아서 뭐 한 걸 인증샷 보내라고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는데 역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면에서 역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채로 10년이 넘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정도에서 뭐 두세 가지라도 제대로, 근데 저는 제일 실효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중에 하나가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고지하고 수업 거부를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업무용 핸드폰을 각 반마다 비치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실 갈 때는 급식실로 들고 가고,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늘 전화랑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왜 우리 애가 밥을 남겼을까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가 이탈했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학교 생활 내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 이 세 가지 외에는 터치하지 못하게. 학교에 아이를 보냈으면 학교에 맡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선생님들도 살고, 왜 처음에는 다 아이들 사명감, 뭐 아이들이 예뻐서 초봉이 정말 작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왜 10년 지나면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야 해봐야 소용없어, 왜 이런 선생님으로 만들어 버리냐고요. 그건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저는 명확한 기준과 정책,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뭐 이것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 뭐 제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 어느 정도의 학습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부분, 요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학습권을 제외하고는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습권을 제외하면 뭐가 남죠? 선생님의 가장 큰 권리는 학습권인데, 학습권은 또 엄마들이랑 제외를 한다?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과 아이들이어야 된다는,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10가지 기준 정도만 만들어줘도 좀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라면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영상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사용을 할지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내놓는 누군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영원히 퇴근 이후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그런 악질적 학부모 민원이 지금 문제라면 이것부터 손을 대는 게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우선순위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밖에 되게 시끄럽거든요. 밖에 되게 시끄러운데 저 소음을 이겨내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이 10가지를 혹시나 까먹을까 되게 긴장을 했는지 지금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하는데 했습니다. 끝까지. 자,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이들의 미래, 출산율이 중요한 것보다 저는 출산율의 문제보다 이 교육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기초부터 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으로 정말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서 만든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다 쏟아내고 나니까 좀 홀가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